네, 6차 지식 경제와 지식 경영에 대해서 좀 진도를 나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자, 지식 경제. 두 번째는 지식의 개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 경영. 우리 경영학 원론이니까요. 자, 지식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지식 경제라고 하는지, 왜 지식 경영이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지식의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 장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면 지식, 그냥 그 머릿속에 그냥 외우는 거,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지식은 어떻습니까?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위에 정보가 있고 정보 속에 지식이 있고 지식 위에 뭐가 있을까요? 지혜가 있죠. 우리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럼 지혜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혜 위에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자아 실현이니까 성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아 실현을 이룬다, 자기 꿈을 이룬다.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눔과 봉사, 맞죠? 그 다음에는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행복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그까지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끝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어떤 학문의 끝은 뭘까요? 행복이에요. 더 잘 살고, 못 살고가 결국은 어디하고 직결되냐면 내 인생의 삶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경영학과에 들어와서 경영을 배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지식의 개념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그냥 철학적인 부분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이상 진도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21세기는 네트워크 사회다, 맞죠? 그 네트워크 사회하고 지식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자, 엘빈 토플러가 지식과 정보 사회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 사회물결 책을 쓰면서 그죠? 왔습니다. 왔고 그 지식이 정보가 이런 개념 자체가 그냥 마냥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 아이디어를 잘 내야 되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왔다면 인터넷이 보급됨으로 해서 이 파급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데스크탑에서 그냥 정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휴대폰으로 인터넷이 터지면서 개통되면서 연결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글로벌화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이제는 내가 조금 욕심을 내면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내가 습득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정보 지식을 통해 공유되고 또 독특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기반한 창조적인 지식 경쟁력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결국은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관건이 된 거고, 결국 우리나라는 땅을 파봐야 석유가 나옵니까? 철광석이 나옵니까? 금이 나옵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서 그 지식을 통해 지혜를 발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많은 교육을 다른 나라들보다 고등교육, 대학 진학률도 세계 1등을 석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또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를 잘 발휘하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그 아이디어를 잘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왜 발휘하지 못할까? 정말 다른 나라들은 대학도 많이 진학을 안 해서 공부를 그만큼 많이 안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 정신,
이 기업가 정신, 안트로프로너십이 약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관속에 묻혀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패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패를 되게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안 하죠. 그래서 도전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게 실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패를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 도전을 안 하게 되고, 그럼 가지고 있던 정보와 지식은 그냥 관 속에 묻혀버리게 되는 거죠. 아쉬움을 따릅니다. 자, 그래서 위키노믹스 해가지고 뭡니까? 위키, 협업, 노믹스 이제 경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규모의 군중이 참여하여 인한 협업이 조직의 가치 창출과 그죠? 같은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협업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터넷이고,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상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2.0이다?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와 지식을 생산, 공유, 소비를 한 이 열린 사이버상의 인터넷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왜 2.0 세상이 도래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의 등장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여기가 있습니다. 자, 전략적 변곡점을 가속화시킨다. 뭐가? 속도와 무형의 자산을 이 인터넷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사실 이 많은 정보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형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속도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가속화되어서, 자, 전략적 변곡점에 기인한다. 전략적 변곡점이 뭐냐? 조직이 높은 기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시기가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이 어떻습니까? 생활의 제품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습니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뭐 삶의 라이프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사람이 또 죽으니까요. 제품도 이렇게 순환한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잘 될 때가 있고, 그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쇠퇴기가 있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업이 잘 된다고 했을 때 계속 잘 되느냐? 이건 아니죠. 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계속 쇠퇴기를 맞이하죠. 그럼 그 쇠퇴기를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미리 좋은 아이디어의 R&D 분야에 투자를 해서 그 아이디어를 미천으로 해서 또다시 새로운 제품과 시스템을 가동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가 되다 보니까 많은 정보와 기술력이 공유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공유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오늘의 1등 기업이 계속해서 1등 기업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1등의 자리는 공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자리를 쉽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또 꿰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옛날에는 사회 나가면 적어도 한 10년을 써먹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년이 뭡니까? 5년도, 3년도, 때로는 1년도 채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만든 주 요인은 뭐냐? 바로 이 네트워크, 인터넷, 이 웹의 어떤 보급을 통해서 결국은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럼 공유를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하지만 이미 그런 공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튜브에 시멘트 바르는 법, 요리하는 법, 건강을 관리하는 법,
정신과 치료하는 법 없는 게 없어요. 그게 플랫폼 시장에서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니까 또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의미를 두고 가치를 주는 거죠. 결국은 소비자가 더 똑똑해질 수 있고 더 쉽게 정보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도래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단점이 뭡니까? 단점이 있다면 너무 빨리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 불확실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거죠. 빨리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빈부의 격차가 정말 그냥 몇억 이런 게 아니라 몇십억, 나중에 몇 조 이 단위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또 이 전자기기를 다루는 속도와 나이 든 사람들이 그걸 다루는 속도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말 나는 컴퓨터하고 별로 안 친해, 나는 뭐 이런 플랫폼 이런 시장하고 별로 안 친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안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웹에 관련 이 앱 관련 프로그램 속에 편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앱도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같은 앱 중에서도 어느 게 좋은지 어느 게 나쁜지도 판가름하기 힘든 앱 홍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앱 한번 쳐보세요. 정말 수천 개, 수만 개가 뜹니다. 단어 외우기, 회화, 공부 다 뜨지 않습니까? 자, 뭐 말을 좀 많이 나갔지만 여러분이 단순히 이 지식 경제에서 내가 이제는 조그만 노력을 기울이면 장점이 뭡니까? 많은 정보를 한 번에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것은 싫지만 그에 비해서 내가 고급 정보를 쉽게, 옛날 같으면 국회 도서관, 이 중앙 도서관을 꼭 검색해야만 정보를 얻고 그걸 통해서 논문을 쓰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 도서관도 다 열람해서 돈만 주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글로벌 이 네트워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사람의 고객에게 잘 전달됐을 때 이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 시점, 변화, 제품과 서비스, 생산과 소비자, 고용주와 종업원, 자본과 인력,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기업과 기업, 양자 간의 존재했던 경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호해지는 불투명 경계다. 왜? 소비자가 소비만 해야 되는데 생산자 역할을 하니까 이게 소비자인지 생산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거죠. 그만큼 소비자가 그 중간 다리의 어떤 그 플랫폼 역할을 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세계에 놓여 있으니까 이제는 머리만 조금만 쓰면 밤에 잠을 자도 통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뼈 빠지게, 그렇죠? 일을 하고 내가 꼭 몸을 써가면서 내가 몸이 가야만 일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이런 사이버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상황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좋은 질적품 제품을 만들어도 누누이 말하지만 공은 자기가 제주를 부리지만 돈 버는 사람은 공이 아니라 그걸 관리하는 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 에어비앤비가 그렇잖아요.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빈방을 그 플랫폼을 통해서 소개해서 누군가가 가서 거기서 숙소를 머물고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한 마진을 본인이 수익을 챙기는 거니까. 그런 세상, 그런 아이디어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도, 상호 연결, 무한, 무형 자산. 네. 정보가 엄청 빠르죠, 그죠? 경영 정보의 발생, 전달, 의사결정이 시차 없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시간, 그죠? 리얼타임에는 경영, 시간 중심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제 시간이 돈이 되었다. 빠르게, 완벽하게 해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먼저 선점해서 그 시장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더 빠른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터넷 등장 후 소비자와 생산자, 제품과 소비자와 정보,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네트워크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템을 단순히 생산자의 입장에서 막 이렇게 자기가 의논해서 회의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 아이디어도 듣고 소비자의 아이디어도 반영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생산자가 그 모든 소비자가 느끼는 어떤 불편 사항을 다 고려해서 또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야 소비자가 잘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의 자산이다. 서비스, 정보, 제품에 부과되는 서비스, 이미지, 그죠? 그 속에서 뭡니까? 브랜드, 이런 기업의 이미지, 고객과의 관계, 이런 게 중요시 되는 겁니다. 이 기업이 정말 신뢰할 만한가?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소비자가 마음이 열린다고, 보조문이 열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뭐 무조건 그냥 소비자는 뭡니까? 생산자에 의해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몇 안 되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는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지금은 소비자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데 갈 데가 많다는 거죠. 그 선택권이, 저도 지금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붙박이장을 하나 하는데 그 붙박이장을 인터넷상을 해보면 적어도 2-30만 원 싸더라고요. 2-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차이 나면 그냥 오프라인에 하겠는데 2-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보고 온라인에서 접수를 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그냥 그런 정보가 없으면 온라인은 DC가 되고 오프라인 DC가 안 되는데, 그걸 몰랐다면 그냥 무조건 사겠지만 알고 난 다음에, 바보 아닌 다음에 온라인에 주면 똑같은 제품이 내려와서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설치가 되는데 그걸 안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정보가, 지식이 공유되는 이게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똑똑해지다면 그 똑똑해진 소비자를 맞추기 위해서 생산자는 끊임없이 혁신 할 수밖에 없다. 경영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1세기의 경제는 한마디로 창조적인 지식이 기업의 핵심 역량이 되는 지식 기반 경제, 지식 경제다. 지식은 기계가, AI가 습득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미미하죠. 이 지식을 암기하고, 그죠? 딥러닝을 할지 지금 많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인간보다 이걸 좋다고 해야 될까요? 인간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진행이 된다면 이건 어마무시한 사이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단은 뭡니까? 인간이 머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이디어가 나오죠. 아직 로봇이 아무리 인공지능화되었지만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조합과 융합과
이런 편리성은 주지만 거기서 창조성까지 만약에 로봇이 해낸다 라면 우리 인간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한데 굳이 인간을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귀찮은 존재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다 하죠. 그래서 인터넷의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이 지식 경제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한 예로 독일의 실리콘 제조업체 바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바크가 어떤 점에서 이 예를 들었냐면요. 이 기업이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조업을 떠나서 R&D 분야의 많은 분야에 투자를 하고 또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잘 파악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배워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정보의 분석, 외부 요구, 그죠? 소비자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마디로 내부 정보니까 직원들의 정보도 무시하지 않고 또 외부의 또 소비자의 구매에 대한 어떤 이 정보도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주 고객인 거래 기업과 협업해서, 그죠? 주 거래 고객 협력 업체겠죠? 나온 아이디어를 지식 제품으로 전환시켰다. 그렇습니다. 자, 바크 케미칼은 어떤 회사인가? 회사 소개가 잠깐 있겠습니다. 창립 105주년 맞은 장수화학 기업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 핵심 소재인 폴리 실리콘과 전자제품에 쓰이는 실리콘, 폴리머를 비롯한 각종 바이오 제품을 만드는 이들 제품은 주요 산업의 소금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 곳곳에 쓰인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사람을 제가 자기소개하는 사람을 봤는데, 아무튼 전 세계 곳곳에 24개 공장에서 14,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매출은 49억 8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 6조 6,500억 원이라고 했네요.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9억 3천만 유로, 약 1조 2,400억 원을 수주했다.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수익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바크 케미칼 회장인데요. 크리스티안 하르텔이라는 사람인데, 바크가 100년 이상 오랜 역사를 이어온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1914년에는 이 회사가 화학사에서 아세틸가스를 기반으로 아세톤 정도를 생산하는 업체였지만 어땠습니까? 이걸 기반으로 섬유 플라스틱, 합성섬유, 산업용 세척 용제 이런 걸 했고요. 수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제품이라도 글로벌 시장의 1, 2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것도 하지만 그 속에서 주력 제품은 반드시 세계를 선점한다 하는 거죠. 그 주력 제품을 글로벌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코어. 자, R&D 투자에 주력하는 배경은 뭐냐? 전체 매출의 4분의 1 가량을 5년 이내에 개발한 신제품에서 나오는 것도 이득뿐이다. 그래서 철저히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선정한 뒤 대학 연구기관 협업으로 R&D를 진행한다. 이런 기업이지만 이렇게 많은 연구진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미 연구기관이 있는 곳을 잘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과감한 보상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면 잘 안 되니까 뭔가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존 화학 지향을 넘어서 급성장하는 바이오테크,
리튬 배터리 자동차 R&D에 주력 중이다라는 우리나라 LG 화학 그죠? 네, 처럼요. 자, 그래서 마크 기업 문화가 다른 기업과 다른 점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100년 넘는 장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뭐가 중요한가?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는 금방 복제가 돼요. 다른 기업에서 금방 이렇게 따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품도 따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의 조직 문화 이거는 금방 복제가 잘 안 됩니다. 그 복제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문화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회사의 제품을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그 기업 문화를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 기업의 문화의 가장 주축은 기업의 CEO의 가치관과 철학이에요. 신념이죠. 이게 일단 공익성을 떼야 되고 공정성을 떼야 되고요. 그리고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 자기 사리 사욕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로 가지고는 이 큰 기업이 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기업의 CEO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덕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직원들의 문화가 형성이 돼요.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기업의 CEO를 자꾸 들먹이냐면 그 기업의 CEO가 어떤 사고방식과 윤리성과 도덕성을 겸비했느냐 이것이 그 기업의 조직 문화를 많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놓고 보면 결국은 힘든 산업 환경에 놓일 때마다 그 경영진은 정리해고가 아닌 모든 직원을 고용하는 데 힘을 썼다. 이걸 말한 게 뒤에 나오는 유한 캠블리. IMF 됐을 때 1987년도 그때 다 구조조정했어요. 직원들 다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 유한 캠블리 회사는 직원을 단 한 명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런 회사가 장수한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얼마나 신뢰가 가겠어요. 회사가 나하고 한 몫이구나. 회사가 힘들다고 나를 발로 뻥 차고 내보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 된다. 정말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나를 내보내지 않는구나. 회사를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믿음 속에 뭡니까?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회사, 저 회사를 2001년도부터 정말 2015년, 18년까지 회사를 방문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그 강의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조직 분위기가 읽혀져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수업을 듣는 그 회사원들의 그 직원들의 태도가 이미 이 회사의 미래가 읽혀져요. 그걸 보면서 아무리 직원들이 잘해도 기업의 CEO가 왜곡되어 있거나 좀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는 그 회사는 절대 커지지 않더라고요. 그걸 내 눈으로 봤어요. 많은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그 직원들이 쉬는 시간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강의, 이 좋은 강의 우리 사장님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부장님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직원들과 그 임원들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뭔가 융합이 안 되고 단결이 안 되고 탄압이 안 되고 있다. 협업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걸 저는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기업은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고용을 안정적으로 가져갔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직원의 90% 이상 회사가 자랑스럽다. 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100%는 아니에요. 그죠? 100%는 될 수도 없고. 한국은 독일에 비해 장수기업이 많지 않다. 장수기업의 필수 조건을 조언해준다면 장수기업이 되려면 크게 4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한번 볼까요?
첫째, 뭡니까? 기업의 스스로 글로벌 시장에 통할 핵심 기술을 보유해야 된다. 글로벌 기업에 통한, 그러니까 시장이 좁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글로벌화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신기술 개발에 개방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해 빠르게 해야 된다. 열린 자세로 시장에 필요한 제품이 무엇인지 항상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앞서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필름을 만들고 나서도 그죠? 그냥 필름을 고집했잖아요. 인재원과 기업 전략에 맞는 훌륭한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고객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고객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한마디로 고객을 잘 경청하고 요구 조건을 개선해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은 받아들이지 말고, 맞죠? 그래서 고객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종 세미나나 이런 통해 항상 귀를 열고 고객사의 요구를 파악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식 경제 볼까요? 예전에는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이제 지식 사회 3차, 그죠? 되지 않습니까? 1, 2차 되지 않습니까? 산업혁명이고 농업, 경제, 지식, 토지가 중요한 농업, 석탄, 철강, 노동이 중요했던 산업화, 이제는 지식, 무역, 지적 자산이 중요한 세상, 4차 혁명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이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살았을 때 이런 말 했죠. 한 명의 직원이 델성식품 한 명의 직원이 그 아이디어가 우리 삼성을 먹여 살린다면 그 직원을 위해서라면 내 전 재산을 걸고도 투자할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말 하고 박사학위도 외국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줄 자신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많은 박사학위를 외국에 받아올 수 있도록 밀어줬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삼성이에요. 그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 됐지만 사장님 자리에 앉았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지적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무형의 지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인재상에 맞춰서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산경제, 지식경제, 제품 유형과 같은 물리적 자산의 양적인 성과가 어떤 성과에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 자산, 혁신, 이해와 같은 질적 자산, 그러니까 조직의 구성원들끼리 잘 화합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 자체가 벌써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이 경쟁력은 쉽게 외부에서 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벤치마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개요인 정보통신기술, 지식을 경쟁력 생존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생산 경제를 세계 모든 장소에 가능하게 하는 세계화, 표준화 기술 진보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또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면 여러분 또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6장 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주차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